우리나라는 5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어떻게든 싸게 물건을 잘 들여와서 정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걸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원조 물자를 마진 붙여서 팔면 완전히 그냥 누워서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게 우리나라의 50년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960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제 미국이 눈이 딴 데로 가고 있었어요. 한국 중요한 나라죠. 전쟁도 치렀고 힘든 나라니까 도와줘야 돼. 그렇죠. 도와줍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지금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원조 자금들을 미국이 한국에게 베풀어 주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폐허에서 출발했고 적산불화,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던 기업이나 공장들을 국내 지주들이 인수했다. 이런것까지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이 물려받은 산업에서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뭐 기반도 없고 특히 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70만이 넘는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 그 돈들은 해외 원조로 대부분 조달이 되는 나라였죠. 자, 그런데 해외에서 달러로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물건을 주고 그 물건을 우리나라의 정부에게 넘기면 우리나라 이 정부가 이걸 불화해 주는 식으로 물건들의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값을 어떻게든 좀 싸게 받아서 그걸 국내에다가 보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을 굉장히 좀 고평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적정 환율 레벨이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걸 500원 정도의 환율을 책정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글로벌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싸워서 이기려면 1달러에 1,000원은 내야 돼. 근데 정부 공식 환율이 500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죠. 환율이 한 2배 정도는 돼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현재 환율 레벨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수출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수출을 거의 포기하거나 내수 시장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된 원조 물자를 가지고서 이걸 달러를 갖고 아주 싸게 들여와서, 그죠? 수입할 때는 가격이 싸니까 또 국내에 불화하는 일을 정부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패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공식 가격보다 싸게, 거기다 환율도 유리해. 그러면 이거 수입만 어떻게든 잘 받아와서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 수만 있으면 완전히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300산업이에요. 바로 밀가루, 설탕, 그리고 원면. 이제 생필품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해외에서 얼마나 물건을 잘 들여와서 우리 국내에다가 물건을 뿌리고 또 좀 가공해서 파느냐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도 보면 제일제당, CJ, 설탕 만드는 공장.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힘들겠죠, 그죠? 일단 환율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서 수출 기업들은 뭐 꼼짝도 못하고 수입하는 것만 잘만 따오면 어마어마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가 아닌 수입 대체,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떻게든 싸게 물건을 잘 들여와서 이걸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원조 물자를 잘 뿌려주는 게 나라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독점의 기미도 많이 보이는, 이제 해외에서 정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요 물건 잘만 조달해서 마진 붙여서 팔면 완전히 그냥 정말 누워서 떡 먹기 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게 우리나라의 50년대 상황이었던 거죠.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현실. 국내 산업 기반이 다 폐허가 되고 전쟁 때문에 어떻게든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 전체가 유지도 안 되고 정권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원조 물자를 좀 잘 뿌려주려면 환율을 어떻게든 낮게 유지해서 차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가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목적은 물가 안정이겠죠. 다음에 우리 화폐 개혁 이야기 때 할 텐데 전쟁 과정에서 물가가 굉장히 급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막 100%씩 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플레를 잡아야 투기도 잡을 수 있고 정부의 정책들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정치적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해외에서 받아온 물건을 자신과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것, 그게 정부가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쿠데타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때 왜 그랬을까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97년 외환위기랑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그 이후에 있었던 쿠데타가 저희들 되게 이런 게 안타깝거든요. 경제나 역사를 볼 때 왜 그런 그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고 또 외환위기가 벌어졌나 생각해 보면 그때가 대부분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이거나 혹은 어떤 문제들을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960년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원조 물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한국 중요한 나라죠. 전쟁도 치렀고 힘든 나라니까 도와줘야 돼. 근데 눈이 딴 데로 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냐 하면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바뀌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의 영웅이었고 군수물자도 팍팍 밀어주고 했지만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아이젠하워 시절에는 전쟁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아이젠하워가 임기가 마무리되는 1960년 전후에서 어디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베트남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프랑스 세력이 물러간 나머지를 호치민이 이끌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점점 세를 넓히는 걸 보면 이것도 한국전쟁 꼴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도 여기에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들이 높아지는 시기에 지금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원조 자금들을 미국이 한국에게 베풀어 주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58년, 59년부터 이미 불황이 시작됐어요. 그 불황이 시작될 때 이제 한국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원조 물자에 기대서 그냥 미국한테 붙어서 수입한 물건 그냥 국내에서 나눠주는 곳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경제를 전환할 것인가라는 그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결국은 환율일 텐데 그 환율 조정을 과단성 있게 잘 못했죠. 그래서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환율을 결국 조정하긴 합니다만 이승만 정부가 그걸 못 해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출은 수출대로 여전히 안 풀려 있는데 원조 물자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 불황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부정선거까지 겹치면서 쿠데타 발생하고 새로 들어섰던 장면 정부가 환율 소폭 인상하고 그 다음에 1963년 새로 들어선 박정희 민간 이양된 정부가 또 환율을 거기서 또 2배를 올리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 환율들이 그냥 급격한 불과 한 3, 4년 사이에 한 4배, 3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급격한 상승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전환점을 갖게 되죠. 뭐냐?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은 좀 상승할 수 있어도 대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자. 수출로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 실제로 1960년대 초반, 특히 62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다 환율 효과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운때가 좀 따랐던 거죠. 바로 베트남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쟁 물자에 대한 수요들도 좀 생기기 시작했던 데다가 그때 또 1960년대가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신생공업 국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저렴한 물건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은 좀 열려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게 우리에게 행운이 따랐죠. 이때 우리나라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건 당연히 원자재고요. 그래서 텅스텐 같은 이런 것들 또 제일 많이 수출한 게 가발, 그 다음에 신발, 섬유, 의복 이런 순서로 우리나라 물건의 수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삼백산업, 밀가루, 설탕, 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던 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의류, 의복, 섬유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가발과 신발까지 가세를 하고 원자재 수출이 여전히 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 자체가 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거의 정당성이 없는 정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서 지잖아요. 63년 선거에서 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필사적으로 채찍을 휘둘렸겠죠. 수출 잘하면 용서해 주는 거고요. 반대로 수출 안 하고 국내 내수 시장에서 독과점, 너 감옥. 이런 식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그래서 북한이라든가 여러 나라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의 길을 60년대 초반 한국이 전환점에서 환율도 인상하고 채찍도 휘두르면서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